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화장품협회의 글로벌 협력실 김경옥 실장입니다. 오늘은 북미 지역, 캐나다 중심으로 미국까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미 지역의 화장품 규정에 대한 강의를 듣도록 하고요. 오늘 연사는 에코문도 한국 지사의 최건님과 박지민님 이렇게 두 분께서 강의를 맡아주시겠습니다. 최건님은 에코문도 한국 지사에서 인허가 프로젝트 매니저 담당하고 계시고요. 박지민 선생님은 에코문도 한국지사의 비즈니스 매니저 담당하고 계십니다. 에코문도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유럽이 프랑스가 본사이고요. 영국, 캐나다, 인도 등 해외 각지에 지사를 한국도 포함해서 지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인허가 규제 컨설팅 회사입니다. 네, 강의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코문도 코리아 박지민입니다. 오늘 대한화장품협회 KCA와 함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좋은 자리 마련해주신 KCA와 또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시어 금일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많은 창업계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도 전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발표가 끝나면 마지막 장에서 QR코드를 공유 드릴 예정이고요. 해당 QR코드를 통해서 오늘 웨비나를 통해 해결하시지 못한 질문 사항이라든지 후속 질문 내용들이 있으시면 저희가 접수를 한 후 답변 드릴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웨비나 신청을 받으면서 사전에 받았던 질문 사항들 역시 준비된 프레젠테이션이 모두 마무리된 이후에 답변 드릴 예정이오니 그와 함께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북미 마켓의 메인 마켓인 미국 시장에서 그것에서 나아가 캐나다 규제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북미 시장 전체 이 규제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저와 함께 저희 팀의 최건 RA 매니저님께서 함께 도움을 주시겠습니다. 다양한 규제 인사이트를 전달드리기에 앞서서 북미 시장에 대해서 좀 개괄적인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요 마켓 사이즈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보다도 각 브랜드 담당자님들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사실 미국과 캐나다 시장의 매출의 규모로만 따지면 미국 시장이 압도적으로 방대한 사이즈를 갖고 있긴 하지만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캐나다 시장의 특성상 캐나다 시장 역시 K 브랜드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기도 합니다. 유의미한 좀 비교 사항 중 하나로는 마켓 트렌드가 조금 상이하다라는 것일 텐데요. 미국 쪽 시장의 경우에는 클린 뷰티, 지속 가능성 있는 뷰티를 조금 더 트렌드하다고 보고 있는 반면에 캐나다 시장의 경우에는 내추럴 코스메틱, 그다음에 오가닉 코스메틱, 유기농 화장품에 대해서 조금 더 트렌드가 높다라는 것이 조금 더 유의미한 트렌드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교재적 관점에서의 인사이트를 위한 웨비나 세션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총 4가지 세션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캐나다 시장에서의 화장품 규정에 대한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의약품 쪽 개념인 MPD와 NHP에 대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 이후 미국 시장에 대한 안내 및 미국 시장과 캐나다 시장을 비교를 마지막으로 웨비나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럼 최건 매니저님, 본격적으로 캐나다 마켓 규정에 대한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민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앞서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에코문도에서 RA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고 있는 최건입니다. 미국과는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캐나다에서 규정 준수하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기에 앞서서 캐나다 화장품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어서 미국에서 OTC로 통하는 캐나다의 의약품 개념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관리 감독하는 주체는 캐나다 보건부인 헬스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보건부는 식품, 영양, 의약품, 건강제품, 백신 예방 접종 등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정의하는 화장품은 다음과 같이 전반적인 아웃라인을 잡아주는 푸드 액트, 좀 더 세세한 필수 사항들을 나열하는 푸드 드러그 레귤레이션, 코스메틱 레귤레이션 영향 아래 규제됩니다. 또한 이와 함께 주요하게 봐야 될 규정은 Environmental Protection Act로 DSL, NDSL 등 규제 물질 목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성분의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때는 꼭 확인해야 되는 규정입니다.
그 외에도 우측에 보시면 Consumer Packaging Labeling Act, Canadian Environment Protection Act, Competition Act 같은 규제 준수를 또한 확인하셔야 됩니다. 해당 규제들은 제품 라벨링 시 눈여겨봐야 하는 규정들이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불어 관련 규제입니다. 캐나다는 공식 언어가 영어와 더불어 불어가 있습니다. 특히 퀘벡으로 판매되는 제품들은 라벨링상 불어가 영어와 동일하게 프로미넌트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다른 언어보다 불어 문안이 더욱 눈에 띄어야 하는 등 조금은 까다로운 조항들이 있습니다. 해당 규정들은 캐나다에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에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 기업도 캐나다에 수출을 하고자 하신다면 당연히 동일한 규제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캐나다 규정에 따른 다양한 제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화장품입니다. 유럽 그리고 한국과 비슷하게 용모, 피부, 모발 또는 치아를 세정, 개선 또는 변화하는 제품들입니다. 전문가용 대량 생산 제품, 수제 화장품 또한 화장품 정의 아래 규제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NPD, 비처방의약품이라는 제품과 자연건강 제품 NHP입니다. 만약 제품에 의약 성분 및 클레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두 제품군 중 하나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두 제품들은 질병의 진단, 치유, 완화 또는 예방을 위한 제품이며 미국에 수출하신 분들은 자연스레 OTC를 떠올릴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OTC와는 또 다른 NDP와 NHP의 다른 점은 자연건강 제품 NHP는 자연에서 유래한 medicinal ingredient, 의약 성분을 포함하고 있고 NPD는 자연 유래가 아닌 의약 성분을 포함하는 제품을 의미합니다. NHP에는 프로바이오틱스, 약초, 비타민, 한약 등 제품들을 자연 건강 제품이라고 구분하고 있고 여기서 선 제품, 여드름 관리 제품 또한 NHP로 구분될 수 있어서 제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꼭 확인하신 다음에 각 제품군에 확인될 수 있는 그런 등록 절차를 수행하셔야 됩니다. 그럼 내 제품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카테고리에 확인되는지 판단하기 위한 보건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 기준은 네 가지입니다. 제품의 목적 및 사용 용도, 클레임, 제품의 조성, 그리고 형식입니다. 우선적으로 제품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제품이 진정 보습 등에 있는지가 이에 해당합니다. 클레임은 모든 제품의 문안, 심볼, 기호, 웹사이트, TV에 나오는 모든 소비자 대상 커뮤니케이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제품의 조성이며 성분의 사용 여부, 그리고 사용 여부 또한 제품의 어떤 제품군으로 분류될 수 있을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치약의 경우 플로라이드가 포함되어 있다면 클레임과 상관없이 의약품으로 간주됩니다. 마지막은 형식입니다. 사용 용법 및 사용량에 따라서 또한 의약품, 화장품, 식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우측 도표를 보시면 캐나다 보건부에 의해 규제되는 제품들을 예하 카테고리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미국과 비슷하게 캐나다 또한 한 개의 제품이 두 개의 제품군에 속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수출할 때 선 제품을 많이 등록 의뢰하시는데 이런 경우에서는 대부분 NHP에 해당하며 화장품 클레임 또한 포함하기 때문에 의약품 및 화장품으로 같이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른 예시로 보충제의 경우 의약품 및 식품으로 같이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에서 화장품으로만 판매하고 싶으시다면 내 제품이 어떻게 클레임이 작성되었는지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를 면밀히 확인해 주실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화장품의 정의와 제품 카테고리를 하셨다면 등록하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포뮬러 검토입니다. 내 회사 제품이 아무리 훌륭하다라고 말씀하신들 캐나다에서 정의하는 금지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제품은 당연히 유럽 또는 캐나다 또는 미국에 수출이 불가할 것입니다. 이런 포뮬러 검토를 위해서 확인해야 되는 캐나다 화장품 성분 목록은 핫 리스트라고 불립니다. 해당 핫 리스트는 크게 두 가지 목록, 금지 물질, 제한 물질 목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한 물질은 말 그대로 화장품에 아예 포함하면 안 되는 성분입니다. 제한 물질은 사용은 가능하되 정의해진 용도와 함량에 따라 사용해야 되는 성분을 말합니다. 해당 핫 리스트는 지난 5월 업데이트된 바 있으며 베이직 그린 등 일부 금지 물질들을 초과하고 아하, 파하 등 일부 제한 사항을 수정한 바 있습니다. 성분 검토 시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규정은 앞서 언급드린 Environmental Protection Act입니다.
해당 규정에서는 마이크로비즈 및 VOC 관련 제한 및 금지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한 및 금지 사항은 일부 제품군에 대해서 특히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 회사에서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이 각질 제건 또는 클렌징 제품이라면 마이크로비즈를 확인하셔야 되고, 만약 향수, 헤어스프레이, 네일 리무버 등 제품이라면 VOC 관련 제한 사항을 필히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여기서 말하는 핫 리스트는 캐나다 내 규제되는 성분 목록들이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최근 글로벌 화장품 규정들이 유럽 화장품법의 기준을 맞춰 나가고 있으며, 캐나다 규정 또한 이에 발맞추어 계속 수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품 성분에 대한 포뮬라를 검토했다면 포뮬라가 안전하게 제조되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우수제조 관리 기준 GMP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식약처에 따른 또는 캐나다 보건부에 따른 화장품을 위한 GMP 기준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건강에 줄 수 있는 성분, 오염, 부패한 성분, 이물질이 화장품 제조 시 배제되어야 하며 비위생적 환경에서 제조 또는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를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수를 규정상 나열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한 화장품을 만들기 위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전적으로 제조사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국내 및 유럽에서 통용되고 있는 ISO 22716 등 GMP를 준수한다면 캐나다 보건부의 안전 및 품질 리퀘어먼트를 충족하는 데 충분히 도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된 절차를 통해 규정에 위배되는 성분 없이 안전하게 화장품이 제조되었다라는 것이 모두 확인한 뒤에 라벨 리뷰를 진행할 것을 저는 권장드립니다. 당연히 국내에서 사용하는 라벨은 북미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라벨에 기재되는 사항들이 국내 또는 유럽과 조금은 상이할 수 있으며, 이는 캐나다 코스메틱 라벨링 가이드에 따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라벨링 가이드는 필수 규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시는 바와 같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라벨이라는 점은 제품에 부착되는 아트워크 그대로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수 기재 사항은 제품명 기능, 국외 제조사 또는 수입자 주소, 이 세 가지는 무조건 1차, 2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제품에 따라서 사용법 및 주의사항은 1차, 2차 포장에 필수적으로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1차 포장인 용기에 공간이 협소할 경우 선봉 목록, 원산지 및 용량 정보는 2차 포장 단상자에만 표기하셔도 무방합니다. 그 외에 제조 번호, 로트 번호, 사용기한 최소 보존인은 VOC 제품 외에 캐나다 수출 제품에 대해서는 따로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니면 소비자를 위한 추가 정보로 표기하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유사하면서 다른 라벨링 가이드는 뭐냐면 플레이스 오브 비즈니스입니다. 플레이스 오브 비즈니스와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용량이 있네요. 이 두 가지에 대한 제품 표면적에 따른 폰트 사이즈가 미국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폰트 사이즈 또한 확인하셔서 라벨링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깊게 말씀드리고 싶은 업데이트 사항은 제조사 또는 수입자 정보입니다. 최근 규정 개정 사항에 따라서 캐나다 국외에서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제품의 제조사명 및 주소를 기재하거나 로컬 수입자 업체명 및 주소를 작성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와 동시에 소비자가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메일, 웹사이트 등 추가 정보를 1차 포장, 용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항은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를 제가 마지막으로 뺐는데요. 그것은 번역입니다. 라벨에서도 불어 번역이 공식적으로 규정에 나열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잠시 말씀드린 부분은 Consumer Packaging and Labeling Act and Regulation인데요. 해당 규정에 따라서 제품명 및 기능, 용량, 수입자 또는 제조사 업체명 및 주소를 불어로 꼭 기재하셔야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필요시 번역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뜻은 퀘벡의 제품을 수출할 경우에는 제품의 모든 문안이 불어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캐나다로 판매될 시에는 국내 업체 같은 경우 온라인으로 대부분 판매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퀘벡에서 판매될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로 수출하신다
라고 했을 때는 저희는 모든 문안을 불어로 번역할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품 카테고리를 특정해서 포뮬라와 라벨 리뷰를 마무리하면 CNF, 화장품 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CNF는 정확히는 Cosmetic Notification Form을 의미하며 화장품이 캐나다 내 첫 판매되는 날짜부터 10일 이내 양식을 제출해서 등록을 완료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국내 업체같이 수출한 업체의 경우에서는 판매 전에 모든 등록을 마무리할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CNF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용량만 다른 제품인 경우 또는 수출 제품과 같이 여러 제품을 등록하는데 단일 양식을 제출 가능한 리퀘어먼트를 충족했을 경우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제출 시 작성해야 되는 내용인데요. 우선적으로 신고 분류로서 신규 제품인지 기존 내용을 수정하는지 아니면 아예 수출 중단하는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 뜻은 더 이상 캐나다에 팔리지 않게 되는 제품은 수출 중단 제품 수출 중단 CNF를 제출을 꼭 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라벨에서 확인되는 제품명, 기능, 유형 등 제품 정보를 작성하셔야 되고 최근 알러젠 업데이트와 함께 린스오프, 리번에 대한 정보도 CNF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고, 제조자 또는 판매 유통자 정보를 작성하게 됩니다. 최근 규정 개정으로 인해 제조사 또는 판매자의 컨택 인포메이션을 추가해야 되며 이어 더불어 유통자 정보는 필수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이를 추가 다 하셨다면 마지막으로 이 라벨에 작성되는 정성분 목록과 동일한 인기명 그리고 이에 상관한 함량 범위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원하신다면 CNF에 제출하고자 하는 자료가 있으시다면 라벨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적어놓은 특이사항은 보시면 CNF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뜻은 저희가 CPMP처럼 들어가서 간단하게 업데이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CNF에는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 보건부에 구축된 이런 제출된 양식은 제출자가 직접 HTML 파일로 저장해 두실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캐나다 규정을 준수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결국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의 책임이므로 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로서 필히 확인해 주시고 이를 수입업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품 관련해서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캐나다에서는 화장품 규정이 최근 개정되었습니다. 올해 4월 24일에 핫리스트 추가 수정과 함께 개정안이 공포되었으며 실질적으로 개정안은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장 큰 업데이트 내용은 유럽 알러젠 목록 등 유럽 화장품법상 제한 목록이 캐나다 규정에도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캐나다 판매 제품 또한 유럽 기준의 린서프 제품 0.01%, 리번 제품 0.001%를 초과한 알러젠은 라벨에 표기하셔야 합니다. 기판매에 떼고 있던 제품은 기존 유럽 알러진 24종을 26년까지 표기하셔야 되고 신규 제품은 80종의 알러젠은 26년까지 라벨에 표기하셔야 됩니다. 28년 8월부터는 캐나다 내 판매되는 모든 제품이 80종의 알러젠을 라벨에 표기하셔야 합니다. 그 외 개정안의 주요 업데이트 사항은 라벨 내부에 소비자가 컨택할 수 있는 웹사이트,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기재하는 것이고 제품의 안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를 필히 구비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물론 제품상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보건부에서 관련 자료를 기존에도 개정 요청해 바가 있지만 금번 개정을 통해 규정에 명시하였으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 해당 제조사 브랜드사는 수출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러젠 추가 라벨링 및 검토를 위해 화장품의 기능 린서프 리번에 대한 정보를 포털에 등록하는 부분도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더 이상 유통업체의 정보를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의 캐나다 주소가 반드시 포털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화장품법이 유럽과 유사해짐에 따라서 북미에만 수출을 하신다 하더라도 더욱더 유럽 화장품법의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앞서서는 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의 정의,
화장품의 성분 검토 및 라벨 검토, 그리고 등록 절차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미국 수출 시 OTC 개념과 유사한 NPD, NHP 제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NDP, Non-Prescription Drug, 비처방 의약품입니다.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소비자가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약품으로서 캐나다에서는 일반적으로 약품이나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NPD는 Natural Health Product Regulation, 천연 건강제품 규정에 따라 규제되며 캐나다 내 판매되는 모든 비처방 의약품은 반드시 의약품 식별번호 DIN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제조, 수입, 유통하는 모든 시설에서 의약품 제조 시설 허가증 DEA를 보유해야 합니다. NPD는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의약품이다 보니 캐나다 보건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모노그래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노그래프는 안정성, 효능, 품질이 검토되어 사용이 허용된 목록을 포함해서 보건부에서 요구하는 자료들, 테스트나 다른 서류 자료들이나 또는 사용법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모노그래프는 일종의 레시피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레시피는 단일 성분에 대한 레시피, 그리고 싼 제품과 같은 제품 레시피가 존재합니다. 이런 레시피에 따라서 제품을 만든 후에 NPD 신청을 진행하게 될 텐데, NPD 등록엔 세 가지 이용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NDS, New Drug Submission, 신약 허가 신청서, 두 번째는 신약이 아닌 일반 비처방 의약품 신청서, 마지막에는 모노그래프에 해당되는 제품들을 위한 DINF 신청서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모노그래프에 따라서 제품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거를 NPD 신청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DINF를 통해서 신청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노그래프 간단히 말해서 레시피라고 잠시 설명드렸지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모노그래프는 사용 가능한 활성 성분과 해당 성분의 사용 가능한 함량 범위, 제품의 용도, 필수 시험 자료,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예시는 여드름 치료 및 피부 관리 모노그래프입니다. 여드름 치료엔 활성 성분 벤조일 페록사이드 2.5%에서 5%만 포함 가능하며 해당 제품의 성분은 여드름 치료 및 관리로 사용되는 클레임이 포함된다면 해당 모노그래프에 해당됩니다. 피부 관리 모노그래프를 보시면 여러 활성 성분 및 함량 범위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성분을 모두 포함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활성 성분은 피부 자극과 가려움증 완화 및 보호하는 데 사용된다는 클레임이 제품 라벨에 포함된다면 해당 모노그래프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 외에 모노그래프가 존재하는 제품은 선 제품, 비듬 방지 샴푸, 기저귀 발진 제품, 구강용품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레시피에 따라서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NPD 제품들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시피에 따라서 제품을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품들은 드럭 GMP 또한 준수해서 제품을 제조해야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의약품 GMP를 준수하는데 다소 까다롭기 때문에 해당 준수 여부를 필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GMP 준수 여부 또한 확인하셨다면 캐나다로 수출하는 업체는 필히 캐나다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 또는 유통업체가 DEL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이 사항은 권고 사항이 아니라 필수 확인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레시피북에 따라서 NPD 제품을 만드셨다면 해당 의약품이 제대로 소비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의약품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필수 기재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NPD 제품은 드럭 테이블에 필히 2차 포장에 포함되어야 하며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필히 도표에 작성된 내용이 9가지가 있고 이 9가지 사항에 대해서 평이한 용어, 일반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작성하셔야 되며 양식을 준수해서 작성하셔야 되고 필요시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퀘벡까지 수출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불어 번역을 모두 다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외 필수 기재 사항은 우측에 있는 도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해당 라벨링 규정은 북미 또는 유럽 필수 기재 사항 및 포맷과는 또 다르기 때문에
여러 지역 간 통일된 라벨링이 사실상은 불가능하다는 점 또한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등록 절차입니다. 이렇게 라벨을 다 준비하시고 이 등록 절차를 통해 NPD를 등록을 완료할 수 있게 되는데요. NPD 등록 절차는 REP, Regulatory Enrollment Process라고 불리기도 하며 이 Regulatory Enrollment Process를 위해서는 신청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제출 형태에 따라서 등록 기한이 45일, 120일로 정해져 있기도 하고요. NPD 제품은 등록 결과를 매년 갱신해야 되므로 사실상 제품 판매를 위해선 연간 유지 비용 형식으로 신청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시장 출시 후 변경 사항이 식별된다면 변경 사항에 따라 조치를 다르게 취하셔야 됩니다. 활성 성분과 관련 없는 변경 사항일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면 활성 성분과 관련한 변경 사항일 경우에는 아예 새로운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만약에 이런 성분과 관련 없는 그 외의 성분들 또는 그 외의 문안들의 변경일 경우에는 아래 써져 있는 Post Authorization Division 1 Change를 통해서 제품 정보에 대한 변경 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등록 시 필요한 자료는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자연건강제품 NHP입니다. NHP는 세 가지의 소분류가 존재하는데요. 클래스 1은 한 개의 모노그래프를 준수하는 제품, 클래스 2는 두 개의 모노그래프를 준수하거나 한 개의 살짝 병행된 모노그래프를 준수하는 제품, 마지막으로 클래스 3는 신규 제품에 대한 모노그래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NDP와 NHP의 모노그래프는 상당히 유사하다 말씀드릴 수 있으나 특히 다른 점은 NHP는 자유유래 성분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의약품에 가까운 제품입니다. 따라서 NPD와 NHP의 모노그래프는 일부 명칭이 다릅니다. NPD는 이 자체가 의약품이기 때문에 액티브 인그리디언트, 활성 성분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는 반면 NHP는 정확히 말하면 자연 건강 제품이기 때문에 약재 성분이라고 하는 메디시널 인그리디언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는 NPD와 NHP의 모노그래프상 레시피, 주의사항 등 내용이 상당히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NHP 모노그래프 또한 단일 성분 그리고 제품 모노그래프가 존재합니다. NPD 제품과 유사하게 NHP 제품의 규제 준수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각 포뮬라의 이 인그리디언트, 약재 성분이 모노그래프에 명시된 대로 레시피에 명시된 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비약재형 성분이 NHP 성분 DB에 명시되어 있고 해당 기능이 포뮬러상 기능과 효능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NPD 제품을 설명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험 자료 등 필수 자료를 모노그래프로 해서 확인하여 자료를 준비하실 것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NPD와 NHP가 다른 점은 GMP입니다. NPD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약품이기 때문에 품질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 그게 의약품 품질 규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NHP를 위한 GMP는 의약품 GMP보단 살짝 덜 엄격하고 잘 알려져 있는 화장품 GMP인 ISO 22716보단 살짝 더 까다로운 GMP입니다. 따라서 제조사에서는 해당 GMP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이를 제조 공정 간에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또 하나의 NPD와 NHP의 수출 절차상 다른 점은 현장 허가증, Site License입니다. 해당 허가증은 캐나다 국내에 위치한 제조사 또는 임포터에만 발급되기 때문에 NHP 제품 판매를 희망할 경우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Site License를 보유한 임포터를 찾아서 해당 허가증 예하에 제품 및 브랜드가 리스팅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NHP 라벨링 규정입니다. 현재 규정상 라벨에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되는 내용은 우측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NPD와는 일부 상이한 정보가 있으니까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NPD 필수 기재 사항과는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Product Facts Table은 NPD 제품의 Drug Facts Table과 유사하지만 Purpose가 하나 빠진 8개의 필수 기재 사항이 있습니다.
이 프로덕트 팩트 테이블 또한 평이한 용어로 작성해야 되고 양식을 준수해서 작성하셔야 되며 필요시에는 불어로 번역해 주셔야 합니다. NHP는 클레임 또는 제품 형태에 따라서 프로덕트 테이블이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전에 진행했던 선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문항에 따라서 프로덕트 팩트 테이블을 필수 기재하는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셀프케어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NPD와 같이 프로덕트 팩트 테이블이 의무화될 가능성이 있으니 추후 규정 개정 사항들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NHP 등록이 완료된 후에 발급되는 NPN을 라벨에 필수적으로 기재하기 때문에 NHP 등록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 라벨을 최종적으로 컴포너하셔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NPD 또한 동일하게 DIN 번호가 포장 라벨에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NPD와 NHP 둘 다 등록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라벨링을 최종화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NHP 등록 절차입니다. 현재로서 모든 클래스의 NHP를 등록하는 데 있어서 신축료는 없으며 각 클래스별 등록 기한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제품이 출시된 이후에 제품 모니터링을 시행하여서 보고되는 이상 사례가 없는지, 이에 따른 캐나다 당국의 리콜 명령이 없는지 꼭 잘 주시할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 만약 출시된 이후에 변경 사항이 식별된다면 필히 보건부에 이를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밑에 작성드리긴 했지만 현재 셀프케어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NHP 신고 시에도 NPD와 동일하게 신청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필수 자료는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회사 코드가 있어야 되고 이 제출한 자료들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포함하는 커버레터와 NHP 등록 신청서를 준비하셔야 되고 추가적으로 이런 업체들의 정보들을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캐나다 수출을 위한 화장품, 비처방 의약품 및 자연건강 제품 준수 사양이었습니다. 조금은 복잡할 수도 있어서 처음 보실 때는 많이 헷갈릴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반적인 규정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캐나다 시장 내에서 더욱 안전하고 더욱 완벽한 제품을 순출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젠 캐나다를 넘어서 미국 모크라 규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해당 토픽은 다시 박지민 매니저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캐나다 규정에 대해서 채권 매니저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캐나다 규정에 이어 북미 마켓에 네, 한 페이지가 더 넘어가는 것 같은데. 네, 캐나다 규정에 이어서 북미 마켓에서 빼놓을 수 없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캐나다 시장과 비교했을 때는 비교적으로 익숙하실 시장이 아닐까 생각되긴 합니다. 최근 모크라 규정을 시작으로 알러젠이나 GMP 등 다양한 규제적인 업데이트가 있는 시장이면서 또 동시에 국내 브랜드에서 수출을 고려하실 때 절대 배제할 수는 없는 시장이기도 한데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대한 설명을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방 국가인 미국의 화장품 규정은 크게 연방 레벨과 주법 레벨로 두 가지 레벨로 구분되게 됩니다. 물론 연방법 레벨이 더 상위의 개념이긴 합니다. 기본적인 프레임워크 내에서 주법은 연방법의 범위를 침범할 수는 없습니다. 연방법은 크게 FDA 식품의약국에서 정리하고 있는 가이던스와 FTC인 연방거래위원회에서 규제하고 있는 라벨링 가이던스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주법으로는 캘리포니아의 프로포지션 65나 세이프티 코스메틱 액트 등이 존재하고요. 캘리포니아 외에도 뉴욕이나 워싱턴, 텍사스 각 주별로 주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 수출을 이제 고려하실 땐 반드시 연방법 외에 주법 레벨의 검토도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모크랍에 대한 안내입니다. 아마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참 많이 언급된 워딩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이 화장품 업계에서는 가장 핫한 토픽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모크라라고 하는 개정안은 85년 만에 연방법 차원에서 처음 있었던 규제적인 업데이트로 시설 등록, 제품 등록, 유해 사례 보고, 안정성 입증 자료 작성 등 다양한 규제적인 업데이트를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해당 업데이트 내용들에 대해서는 뒤이어 하나씩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수출을 하심에 있어서 화장품은 크게 일반적으로는 화장품 카테고리와 OTC 카테고리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사실 OTC 카테고리의 경우에는 엄연히 따졌을 때 화장품이 아니긴 합니다. 아니긴 하지만 뭐 선크림이나 여드름 화장품 등과 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장품이라고 인지되는 제품들이 이 OTC 카테고리에 포함되기 때문에 오늘 웨비나에서 같이 소개드리는 개념이고요. 사실 오늘 웨비나의 초점은 캐나다 마켓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OTC 개념에 대해서는 딥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OTC 제품 등록 관련해서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추후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요 화장품 분류에 있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요 보더라인 제품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더라인 제품은 저희가 예시로 언급을 해놓은 것처럼 뭐 파운데이션이지만 SPF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들 혹은 샴푸이긴 하지만 비등 방지에 기능이 있는 제품들 이러한 보더라인 제품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OTC 제품 규정도 봐주셔야 하고 동시에 화장품 규정도 함께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보더라인 제품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수출하심에 있어서 조금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많았던 제품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미국 수출하심에 있어서 이 보더라인에 걸리는 제품들은 보다 까다롭게 OTC 규정을 준수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모크라 개정화에 예정된 GMP 업데이트 에 대한 안내입니다. 사실 GMP는 많이 들어보셨을 워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GMP의 목적은 공중보건을 보호하고 불량한 품질의 화장품 제품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모크라라고 하는 개정하에 GMP 역시 업데이트를 예정하고 있으며 올 연말 초안에 대한 제안안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후 1년여의 유예기간 및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서 2025년 말에 최종적으로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사실 요 GMP에 대한 내용의 경우에는 제조사가 메인으로 신경 써주셔야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브랜드사 역시 꼭 인지해야 되는 사항으로서 2025년 말 연말에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이라는 점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미국 화장품 원료 규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사실 원료 규정의 경우 크게 사용이 금지된 성분과 제한된 성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존재합니다. 금지 성분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성분들을 의미하며 제한 성분의 경우에는 일정 조건에 한하여 혹은 일정 함량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한 원료들에 대한 리스트로서 규정 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색소 관련 규제입니다. 색소 관련 규제의 경우에는 FDA에서 색소로의 사용이 허가된 그 물질에 한하여 화장품 내에 함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컬러런트가 함유되어 있는 제품들의 경우에는 미국 FDA에서 얘기하고 있는 컬러스 배치 서티피케이션을 꼭 참고하셔서 규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료 관련 기타 규제 변경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크게 PFAS, 탈크, 동물 실험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PFAS, 가부라 화합물의 경우 2025년 말일까지 안정성 평가 보고서가 게시될 예정이고요. 화장품 원료로서 사용이 가능한지, 아닐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두 번째, 탈크의 경우에는 탈크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 내에 성명 검출을 위한 표준 시험 방법에 대한 논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올 4월 FDA에서는 일부 데이터를 공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요것에 대한 내용은 추후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오니 혹시 탈크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모니터링을 꼼꼼하게 해주셔야 될 부분으로 사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동물 실험의 경우에는 연방법 차원에서는 동물 실험을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캘리포니아 주 같이 특정 주법 레벨에서는 동물 실험을 금지하고 있으니 요 점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라벨링 요건 관련 내용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페이지 내에 주황색으로 표기된 제품의 아이덴티티, RP 정보, 용량 정보 등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1차 그리고 2차 포장재에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인기 리스트의 경우에는 2차 패키지에만 기재해 주셔도 무방하긴 합니다. 제품의 아이덴티티, 예를 들면 뭐 바디 로션, 페이셜 앰플과 같은 제품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아이덴티티 정보와 그다음에 용량 정보의 경우에는 반드시 소비자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Principal Display Panel, PDP라고 불리는 주요 표시면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된다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라벨링 필수 요건 외에도 앞에 페이지에서 보이시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신규 요건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주요한 알러젠 리스트의 경우에는 사실 6월 29일까지 연방 차원에서 알러젠 리스트에 대한 초안을 발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어서 저희가 계속하여 모니터링을 했습니다만 금일 오전 시간을 기준으로 아직은 명확한 업데이트가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일 내에 해당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 알러젠 관련 내용을 조금 특별히 주제로 해서 저희가 7월 25일 인터참 익스비션의 세미나로 이 알러젠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니까 혹시 이 토픽에 대해서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일정 참고하셔서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전문가용 제품, 프로페셔널 프로덕트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일반 소비자용 제품이 아닌 프로페셔널 프로덕트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고 강조되게 표시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면 뭐 미용실이라든지 혹은 네일 살론 등 이제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만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프로페셔널 프로덕트라는 것을 명시해 주셔야 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RP 정보 역시 필수적으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이 RP 정보는 전자주소로 가름될 수도 있으니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제품에 기재되어 있는 RP는 Responsible Person의 줄임말로서 국문으로 번역하면 책임자 정도로 번역이 되는데요. 이 RP는 제품에 대한 책임자로서 제품에 대한 안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FDA 측에서는 이 안정성 입증 자료 관련 명확한 가이던스를 발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FDA는 언제든지 이 안정성 입증 자료에 대한 제출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제품별로 이 안정성 입증 자료를 작성하시어 보관하고 계시다가 FDA 당국의 요청이 있거나 혹은 뭐 유통 채널에서 요청이 있을 시에 대응이 일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원료 규정, 그리고 라벨링 규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정성 입증 자료 작성까지 마무리되었다라고 한다면 FDA 코스메틱 다이렉트에 접속을 하셔서 제품을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오늘 웨비나의 메인 주제가 모크라는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였으나 제조 시설 및 제품 등록이 이미 만료되어 있으셔야 한다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데드라인이 사실 7월 1일까지로 어제자 마감되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시설의 경우에는 60일, 그 다음에 최초 제품의 경우에는 120일 정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고요. 그 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앞선 절차들을 준수하셔서 미국 내에 성공적으로 제품을 런칭을 완료하셨을 때, 그리고 이제 제품이 미국 내에서 성공적으로 판매가 되다가 그러한 와중에 제품에 대한 부작용 사례가 보고될 경우, 이를 제품의 RP, 책임자로서 이러한 부작용 사례에 대한 보관물을 보관하고 계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 제품
라벨에 이제 RP 정보가 기재되어야 하는 목적 역시 이러한 각종 부작용 리포트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함이기 때문에 유해 사례 보고를 받기 위한 별도의 페이지, 뭐 예를 들면 영문 웹페이지에 들어가셨을 때 뭐 please click here to report your adverse event 등과 같은 이런 별도의 페이지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소비자들이 부작용 사례에 대해서 보고가 가능하도록 저희는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크라 계정은 앞에 보이시는 표와 같이 도식화될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29일 이제 모크라 시행을 기준으로 해서 뭐 알러젠 물질의 업데이트라든지 시설 및 제품 등록에 대한 데드라인, 그다음에 뭐 GMP, 라벨 사항, 뭐 피파스 관련 내용 등등 다양한 규제적인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수출을 준비하고 계신 기업분들은 사실 이러한 시기적 특수가 있다라는 점을 잘 고려하셔서 미국에 안전한 제품을 수출하실 수 있도록 더욱이 더 꼼꼼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기업이 갖는 이제 면제 사항들에 대한 언급을 드릴 텐데요. 사실 소규모 기업분들이 이 면제에 대해서 조금 집중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제품 등록에 대한 면제를 갖기는 합니다. 다만 뭐 미국 내 주요 유통 채널들에서는 이 제품 등록 번호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소규모 기업이 갖는 면제가 그다지 큰 의의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평가하긴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뭐 라벨링 의무라든지 원료 관련 의무, 안전성 입증 자료 작성 등과 같은 의무는 뭐 다른 대기업들과 같이 갖고 가되 제품에 대한 리스팅에 대한 면제는 받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화장품에 대한 규정 그리고 모크라 개정안에 대한 안내를 드렸고요. 지금 마지막 세션인 네 번째 세션에서는 본 웨비너 내용의 요약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캐나다 시장과 미국 시장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비교를 설명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화장품 규제에 대한 당국은 FDA,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 헬스 캐나다, 규제 당국의 경우 FDA와 헬스 캐나다 각각의 다른 당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료에 대한 규제 역시 미국의 경우에는 각 연방 차원의 페더럴 로 그리고 각 주에서 규제하고 있는 스테이트 로 레벨에서 다르고 있고요. 캐나다의 경우에는 핫 리스트라고 하는 별도의 리스트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GMP의 경우에는 미국 모크라 개정 하에 미국의 경우 2025년 말 확립이 될 예정이고요. 캐나다의 경우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이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 좀 키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우리 제품이 미국과 캐나다 동시에 수출을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공동 라벨을 작성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앞서 캐나다 라벨링 관련 안내를 드릴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번역 관련해서 불어 번역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등록의 경우 미국의 경우 소규모 기업을 제외하고는 시설 및 제품 등록에 필수 의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캐나다의 경우에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CNF 코스메틱 노티피케이션 폼 작성을 통한 화장품 등록이 필수적이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캐나다와 미국 규정의 공통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가장 먼저 알러젠의 경우에는 사실 아직 연방 차원에서 미국의 알러젠 리스트에 대한 업데이트가 없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저희가 그 규제적인 업데이트를 지켜봐야 될 사항으로 보이긴 합니다. 다만 적어도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에는 유럽의 알러젠 규정을 적용하겠다라고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캘리포니아 주에 수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크게 상관은 없기야 하겠지만 우리가 캘리포니아 주를 포함한 미국의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유럽의 알러진 규정을 따라야 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캐나다 역시 캘리포니아 주와 동일하게 유럽의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라벨링의 경우 소비자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연락처 정보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외 뭐 제품 정보, 인기 리스트 등등에 대한 내용들이 필수적으로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건 역시 미국과 캐나다 시장의 공통사항이고요. 마지막으로 안정성 입증 자료, 우리 제품이 미국과 캐나다에서 안전한 화장품이다라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과학적, 논리적 근거 자료를 제품별로 필수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앞서 살펴보았던 표에서 아마 인지하실 수 있다시피 화장품의 경우에는 사실 미국과 캐나다 어느 정도 비슷한 규정이 많다라고 인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의약품 카테고리의 경우 미국과 캐나다의 규정 차이가 사실은 꽤나 명확한 편입니다. 미국 OTC 모노그래프 그리고 캐나다 MPD 모노그래프, 캐나다 NHB 모노그래프 각각의 모노그래프가 각각 별도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OTC의 경우는 FDA 관할을 받고 캐나다 이제 MPD, NHP의 경우에는 헬스 캐나다의 당국 그 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상응하는 모노그래프에 따라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공통적으로 라벨을 작성하겠다라는 것은 사실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시나리오로 보여진다라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GMP의 경우에는 이제 그 캐나다 의약품 쪽으로 가게 되면은 GMP 역시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GMP는 꼭 맞춰주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제품 등록에 있어서 미국 OTC의 경우에는 OTC Establishment, 그 다음에 OTC Product Listing 진행해 주셔야 되고, 캐나다 MPD의 경우 DIN 등록과 라이선스, 그다음에 캐나다 NHP의 경우 MPN 등록과 라이선스가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제품 등록에 있어서 연간 비용은 OTC는 없고 MPD는 있고 NHP는 현재로선 없지만 앞으로 있게 될 수도 있다라는 점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나날이 까다로워지고 있는 화장품 규제를 위해서 우리 브랜드사 혹은 우리 제조사에서 모니터링해야 하는 사안들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 및 지금 저희가 오늘 웨비나 주제로 말씀드린 미국과 캐나다 시장 외에도 사실 화장품 수출을 위해서는 규제적 관점에서 꼼꼼한 사전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평가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뭐 제품에 대한 워닝 레터를 받거나 제품 리콜 조치를 받으시거나 혹은 뭐 기사가 떠서 브랜드 밸류, 레퓨테이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항상 유념하셔서 항상 안전한 화장품 수출을 위한 준비를 집중해 주셔야 된다라는 점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에코문도는 오늘 웨비나 주제로 다루었던 캐나다, 그리고 미국 시장을 포함하여 유럽 시장까지도 포함하여 유럽, 미국, 캐나다 등 글로벌 이제 화장품 규제 관련해서 풀 서비스를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수출 관련해서 인허가 쪽으로 니즈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오늘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세션은 지금 이렇게 종료가 되고요. 웨비나 이제 신청을 해주실 때 남겨주신 사전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웨비나에서 혹시나 해결되지 못한 질문 사항들이 있으시다면 마지막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QR코드를 리딩하셔서 저희 측으로 질문 사항을 전달 주셔도 되고요. 뭐 메일이나 유선 등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그럼 저희가 받은 질문 중 첫 번째 사전 질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캐나다 규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첫 번째는 핫 리스트 외에 참고해야 할 다른 성분 제약 사항들을 담은 규정 혹은 리스트가 존재하나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건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캐나다에서 화장품은 핫 리스트 또는 EU 화장품법 NX3 그 신규 알러젠 포함하는 내용들을 확인 필요합니다. 현재 개정이 됐으므로 10월부터 해당 내용들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 특히 NX3는 굉장히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유럽 업데이트 사항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하실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의 경우에는 미국 안전성 테스트 관련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FDA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장품 안전성 테스트의 종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확인한 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전부터 FDA는 모크라 전부터 말하고 있는 원료사가 제공하는 각 원료의 안전 자료 또는 공식 과학 저널 등인 뭐 CIR, PubMed 등에서 기재된 안전 자료를 확인해서 안정성을 뒷받침할 것을 항상 권장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규정상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공식 저널들 또는 안전 자료들을 확인하여서 안정성을 뒷받침하실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의 경우 캐나다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질문 사항은 미국 아마존에서 현재 화장품을 판매 중이며 캐나다 리스팅 연계 프로그램에 신청을 하였으나 부적합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화장품 관련해서 미국과 캐나다의 인증 제도가 많이 상이한 편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이미 아마존에 들어가고 있고 아마존에 수출할 때에는 특히나 아마존은 조금 더 규제 외적인 부분들도 보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존에서도 벌써 걸러졌는데 왜 캐나다는 안 되냐라는 점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미국에선 규제되지 않지만 캐나다에선 규제 대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캐나다에선 이제 핫 리스트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을 뿐더러 알러젠까지도 공식적으로 규제 대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이 규제상이 없지만 특히 캐나다 규정에서는 이런 제한 물질 목록들이 모두 포함됐기 때문에 제품 검토할 때에 면밀하게 확인하고 제품에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번째 질문의 경우 미국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사항으로는 화장품 원료가 FDA 인증을 필수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리고 TSC의 인벤토리에 게시된 경우 별도의 검토 없이 수출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많은 분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TSC의 인벤토리라고 하는 것은 한국 화장품이 아니라 화평법에서 쓰이는 그런 기존 화학 물질, 뭐 신규 화학 물질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인 경우에는 현재로서 FDA 승인을 받아야 되는 원료는 색소뿐이지만 TSC상 명시됐다 하더라도 그저 화학 물질에 대한 리스팅이기 때문에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성분인지 추가적으로 확인하셔야 되고 영방법, FDA 가이드, 그리고 각 주별로 규정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 사전 질문은 미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 관련 질문이고요. 제품 패키지에 유럽 RP와 미국 RP를 함께 기재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국 RP와 유럽 RP가 복합적으로 작성되어 있을 때 어떤 게 정확하게 내가 전화해야 되는 또는 연락해야 되는 그런 업체인지 소비자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코스메틱 레이블링 가이드에 따라서 명확히 US RP가 되는 업체명 앞에는 Distributed by 또는 Manufactured for라는 문구를 작성해서 이게 미국 RP다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가장 많이 주셨던 사전 질문들 5가지를 뽑아서 저희가 프레젠테이션 내에 함께 녹여봤는데요. 지금 앞에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리딩을 하시면 저희 뭐 질문 추가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해결하시지 못한 질문이라든지 혹은 뭐 저희 에코문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뭐 블로그라든지 뭐 카카오톡 채널 등등 다양하게 유입이 가능하시니까요. 혹시 니즈 있으신 분들은 QR코드 리딩 하셔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저 잠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QR코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안내드리고 있는 QR코드고 지금 다른 QR코드를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QR코드를 다시 스캔해 주시고 네, 해당 QR코드를 다시 스캔해 주셔서 세미나 정보를 다시 한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해당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 마케팅팀에 직접 이제 PPT 자료를 요청 주실 수 있고요. 혹은 오늘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동안 좀 생겨난 새로운 궁금증이라든지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해결하지 못한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서 저희한테 넘겨주시면 저희가 뭐 메일로 답변을 드리던 혹은 뭐 유선으로 안내를 드리던 저희가 직접 연락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감사합니다. 저희가 채팅창에 질문이 한 네다섯 개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그 질문도 지금 저희 보여주신 그 QR코드를 통해 제출하면 될까요? 아니면은 혹시 지금 현장에서 커버하실 수 있는 질문이 있으실까요? 현재 저희가 지금 자료들을 보고는 있는데, 해당 질문들은 QR코드로 다시 한번 작성해 주시면은 저희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질문은 지금 에코문도 측에 이메일로 주시면은 에코문도 측에서 답변을 개별로 드리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오늘 웨비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QR코드 인식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시 에코문도 측에 연락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 같은 거를 혹시 공유를 해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다시 한번 더 진행을 해주시고, 네, 그 컨택어스라고 되어 있는 코리아 골뱅이 에코문더 EU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해당 내용 또한 확인해서 그리고 PPT 자료까지도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메일 주소가 코리아 골뱅이 에코문도 EU라고 하셨죠? 네네. 네네네. 제가 지금 채팅창에 남겨드렸습니다. 혹시 QR코드 스캔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이메일 주소로 본인 소속이랑 그다음에 질문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웨비나, 북미 웨비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 외에도 저희가 그 자외선 차단제 시험법에 대한 IS 규정이랑 뭐 비교하는 웨비나도 7월 18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협회에서 이후에 여름 때쯤에 뭐 대만 웨비나, 중국 웨비나, 또 일본 웨비나 기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협회 홈페이지 많이 좀 방문 주시고 웨비나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만족도 설문조사 항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이렇게 남겨주시는 의견들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하고 있고요. 다음 웨비나 기획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웨비나 만족도 설문조사 참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